해방을 맞은 지 어느덧 80년이 지났습니다. 일제강점기, 한때 남의 땅이었던 우리 삶의 터전은 곧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그 이후 이 땅에 새겨진 현대사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채 강사는 변해왔습니다. 한국의 근현대 문학과 미술에서 고향은 향토이면서 동시에 조국이고 잃어버린 낙원이자 영원한 그리움의 대상으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조국의 상실과 국토의 재발견,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이산, 폐허 속에서의 생존,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재건의 희망까지. 이 전시는 잊혀져가는 풍경을 따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이 땅의 기억을 되짚고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잃어버린 고향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1922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조선미술 전람회는 당시 젊은 화가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등용문이었습니다. 이 공모전에서 가장 많이 출품된 장르는 단연 풍경화였는데요. 당시 근대 유럽의 풍경화가 일본을 거쳐 들어오면서 절충된 인상주의 화풍이 조선 미전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일본인 심사위원들의 이국적인 취향에 맞추어 이런 화풍은 곧 조선색, 향토색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 조선을 나타내는 기준처럼 작동했습니다. 풍경화 속의 이 땅은 제국주의 일본의 시선 속에서 문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원시적인 향토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식민지적 시선과 권력 관계가 함께 들어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지용의 시 향수는 한국 근대시 가운데 향수를 본격적으로 노래한 거의 최초의 작품으로 시인이 일본 유학 중이던 1923년에 쓴 시입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한 보편적인 고향의 이미지를 언어로 정교하게 빚어낸 대표적인 작품으로 오늘날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화가 이상범은 조선미술 전람의 시기를 거치며 계절의 기후감이 살아있는 산수자연을 주로 그렸습니다. 특히 목탄으로 그린 듯 시커멓고 까칠한 필묵법을 사용해 황야 같은 적막함과 쓸쓸함을 화면 가득 담아냈습니다. 이상범의 이러한 화풍은 만국의 폐허에서 울려나오는 탄식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 조선의 정서를 반영한 독특한 미학, 즉 이상범 특유의 정료미라 부릅니다. 1928년 서양화 단체 녹향회를 결성한 심영섭은 설립 취지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맹목적으로 서양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세계를 통해 우리 고향의 초록 동산을 창조하고자 한다. 그가 말한 고향의 초록 동산은 현실의 풍경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을 뜻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녹향회는 조선인의 정서에 맞는 새로운 회화를 모색하며 서양화의 수용과 자기 정체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비록 활동은 세 차례 전시에 그치며 해산되었지만 녹향회의 시도는 전국 각지에서 미술단체가 결성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지호는 1931년 녹향회 2회전부터 참여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작품의 주요 무대는 그가 자라고 살아온 호남 일대의 풍경으로 맑고 밝은 색채로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그는 인상주의가 한국의 자연과 풍토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회화 양식이라고 보았고 한국적 인상주의를 확립한 화가로 평가받습니다. 오지호는 창립 멤버였던 김주경과 함께 1938년 발간한 오지호, 김주경, 이인화집에 순수 회화론을 발표하며 녹향회가 추구한 회화적 방향을 방법론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화집에 실린 대부분의 작품은 대기와 빛이 어우러진 자연의 순간을 포착하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드러낸 자연주의 풍경화입니다. 인상주의 풍경화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그 영향 속에서 풍경화는 회화 장르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녹향회 이후 1930년대에 들어서며 향토회가 출범하며 향토색을 둘러싼 논의는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미술평론가 김용준은 진정한 조선의 예술을 찾기 위해 우리가 취할 조선의 예술은
서구의 그것을 모방하는데 그침이 아니오. 또는 정치적으로 구분하는 민족주의적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오. 진실로 그 향토적 정서를 노래하고 그 율조를 찾는 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향토적 정서를 순수 미술의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하였습니다. 향토에는 김용준과 서동진, 박명조, 이인성 등이 참여한 미술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대구 화단을 이끌어온 서동진을 중심으로 대구 서양 화단의 확고한 위상을 형성해 나갑니다. 당시 대구의 초기 서양 화단에서는 수채화가 중요한 표현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구 농림학교 출신의 권진호와 김수명, 그리고 경북 사범학교 출신의 금경현 등은 재학 중 수채화 작품으로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에 수상했습니다. 물감의 번짐과 투명함을 살린 수채화는 필획의 흐름과 여백을 남기는 여운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표현은 전통 수묵화의 정조와 맞닿아 있으며 그 결과 수채화는 전통과 근대를 잇는 하나의 가교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인성은 조선의 향토색을 가장 빼어나게 구현해낸 화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1930년대 중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연이어 최고상을 수상하며 향토색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시기 고향 대구와 그 주변을 그린 그의 풍경화들은 변화하는 기후와 빛의 미묘한 움직임을 포착해 과감한 붓터치의 인상주의 기법으로 생동감 있게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화력은 주변의 일상 풍경과 인물을 사생해 거침없는 일필로 남긴 화첩과 수묵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조는 이인성의 후배로 서동진 문화에서 함께 성장한 화가입니다. 그는 향토의 활동에 참여했지만 5번째 전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추천작가 자격으로 작품을 출품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조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고 2차례 특선을 수상하며 일찍부터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고학으로 이어진 3년간의 일본 유학생활 끝에 결핵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그의 작품들은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빛과 색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담고 있으며 특히 바다를 배경으로 한 풍경에서는 다소 이국적인 감각의 조선 풍광이 펼쳐집니다. 춘광회는 1940년 결성된 부산 최초의 서양화 동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는 서성찬과 김남배, 우신출, 양달석 등 부산의 젊은 화가 8명이 참여했습니다. 춘광회는 3차례의 전람회를 개최한 뒤 해산되었지만 부산 서양화단 형성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아카데믹한 인상주의 화풍을 바탕으로 하거나 향토적 소재를 주제로 삼아 표현주의적 경향을 드러냅니다. 동현사를 비롯한 전통 화가들은 기존의 관념적인 산수화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에 가까운 자연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묵을 중심으로 한 사생적 산수 풍경화는 주변의 실제 자연 경관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담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향토적 소재를 다룬 풍경화가 당시 화단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호남 화단은 조선 말기 소치 허련이 진도로 귀향해 울림 삼방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됩니다. 그의 화맥은 아들인 미산 허영과 손자인 남농 허건 그리고 방계인 의제 허백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각각 목포와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후학을 양성했고 이를 통해 호남 지역 특유의 화맥을 굳건히 형성해 나갔습니다. 허백년은 1937년부터 광주 무등산에 정착해 연진회를 조직하고 남중화의 부흥과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정운면, 허행면, 소송 김정현 등 이 단체의 회원들은 기존의 남중화의 소재와 사실적인 묘사, 거기에 채색을 가미한 새로운 양식을 시도했습니다. 허백년의 성문도명, 계산소호는 이상향과 현실의 풍경에서 전통과 근대가 만나고 있습니다. 정운면의 중림청호는
무등산 규봉에 주상 전리를 엷은 색점과 먹점을 반복해 찍어 기존 산수화와는 다른 실험적인 화면 구성을 보여줍니다. 김정현의 풍경은 화면 전체를 점으로 채운 토점화에 가까운 마티에르 효과로 풍경을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허백년이 남중화의 사회적 관념 산수화를 계승 발전시켰다면 허건은 남중 문인화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주변의 실경에 서양의 원근법이나 색채 감각을 더하여 현장감이 느껴지는 새로운 조형 세계를 개척하였습니다. 부여 소견에서 남종 화품의 답습이 아닌 부여의 실제 경치를 근대 풍경화 구도로 그려내었습니다. 김인지는 제주 최초의 서양 화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서귀포의 폭포와 주변 섬, 한라산과 포구 등 제주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국적인 자연과 거친 바람의 섬 제주라는 지역의 고유한 풍토미를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시도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 급속히 진행된 도시의 근대화와 유이민 현상이 맞물리며 고향 상실감은 당대 문학인들을 지배하는 시대 정서로 자리 잡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을 노래한 시문학이 널리 퍼졌고 이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 시대의 감각을 대변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와 중국으로 망명한 지사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은 주권을 잃은 서름과 고향을 떠나야 했던 망향의 심정을 한글 가사로 기록해 나갔습니다. 이 글과 노래들은 빼앗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가장 절절한 방식으로 전하며 당시의 현실을 오늘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해도 교거사는 최초의 망명지 내방 가사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남편 이상룡을 따라 고향 안동을 떠나 만주로 향하는 부인 김우락의 여정, 그리고 그곳에서 이어진 고달한 삶의 풍경이 담담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도 교거사는 망향의 슬픔을 넘어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감당했던 독립운동의 또 다른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년설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간을 지나며 민중의 삶과 애환을 노래한 가수입니다. 1940년에 발표된 그의 대표곡 번지 없는 주막에서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이라는 가사는 잃어버린 조국을 은유적으로 드러냅니다. 또 다른 대표곡 나그네 서름은 백년설과 작사가 조경환이 1939년 사상범으로 몰려 경시청에서 혹독한 취조를 받은 뒤 석방 직후의 심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은 정치적 독립을 넘어 자주적인 민족 국가를 세우는 일과 직결된 과제였습니다. 해방 이후 국토는 단순한 토지를 넘어 민족의 역사와 기억이 깃든 정신적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수묵화의 실경산수화에서 가장 먼저 시각화됩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려내는 풍경은 되찾은 국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웅혼한 기상의 국토는 청전 이상범의 작품 효천귀로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일에 이상범이 직접 그린 효천귀로는 여명이 싹트는 새벽, 운무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산맥과 힘차게 솟은 수목들이 마치 광복의 기운을 전하듯 화면을 채웁니다. 정종여가 1948년 가을에 완성한 지리산 조운도는 구름에 쌓인 지리산 연봉의 광활한 풍광을 주제로 전통적인 준법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발목 기법과 서양화적 표현을 수용해 웅장하고 역동적인 화면을 구축합니다. 지리산 조운도에 담긴 웅혼한 국토의 이미지는 해방 이후 새롭게 인식된 민족의식과 결부된 국토에 대한 시각을 분명하게 반영합니다. 허건이 광복 직후 한 달 뒤인 1945년 중추절에 그린 풍속은
해방의 환희를 화폭에 담아낸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거대한 당나무 고목이 화면을 압도하고 모두 흰옷을 입은 촌노와 아이들이 나무 위와 아래에서 되찾은 광명을 기쁘게 누리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김정현의 유달청남은 그가 거주하던 목포 유달산을 배경으로 그 아래로 배들이 오가는 다도해의 풍경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전통 필법을 변용한 산수 구성 위에 사실적인 묘사를 더한 이 화면은 근대 풍경화이자 역사화가 지닌 스펙터클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광복 이후 우리 미술은 하나의 거대한 과제 앞에 놓였습니다. 화단에 만연해 있던 일본식 화풍과 일본적 취향의 소재를 걷어내고 새 나라,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미술의 형식이 요구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땅은 타자의 시선으로 대상화되었고 향토색을 표방한 그림들조차 피상적인 풍경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방 이후의 작가들은 우리의 풍토와 기후, 지형이 지닌 생생한 기온을 화면에 되살리기 위한 실험과 모색을 시작합니다. 서구 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하되 한국의 전통적 소재와 색채, 그리고 고유한 미의식을 함께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근대기부터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 파리와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거나 국제전에 참여하며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그러나 서구 미술의 현장에서 그들이 끝내 마주하게 된 질문은 무엇이 가장 나다운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답은 오히려 한국적인 것, 민족적인 것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조형 세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모티프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각자의 고향 산천, 삶의 기억이 깃든 풍경이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이응노는 1936년 일본으로 건너가 남화를 배웁니다. 그러나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는 홍성과 대전, 공주 일대를 수시로 오가며 수많은 스케치를 남겼고 그에게 사생은 대상을 이해하고 기록하는 유일한 규범이었습니다. 대상에 바짝 다가간 시선, 역동적이고 짤막한 선과 점, 경쾌하고 소묘적인 필묵은 풍경을 관조의 대상으로 두기보다 현장에서 마주한 생생한 감각으로 청신하게 그려냅니다. 해방 이후부터 1958년 프랑스로 떠나기 전까지 이응노는 현대 회화로서 동양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며 사의, 곧 뜻을 그리는 회화를 강조합니다. 형상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대상의 본질과 감흥을 포착하려는 태도, 그가 도달한 사회적 반추상은 구상과 추상 사이에서 동양적 필묵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해방 이후 한국 미술이 추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적 모더니즘을 형성한 중요한 한 흐름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한국적 서정을 바탕으로 서구 모더니즘을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낸 김환기는 고향의 풍경을 가장 깊이 작품에 새긴 화가입니다. 신안 안좌도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 유학을 마친 뒤 귀국해 1937년부터 1944년까지 고향 안좌도에 머물며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김환기의 캔버스에는 고향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푸른 빛의 화면 위로 달과 섬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960년대의 섬에 이어 1963년 제7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출품된 운월은 파도처럼 출렁이는 물결선으로 추상화된 구름을 경계로 위와 아래 두 개의 달이 화면에 자리합니다. 푸른색으로 상징되는 하늘이자 바다 위에 두텁게 올린 마티에르의 달에는 고향섬의 형상이 은은히 비쳐 있습니다. 뉴욕 시기 초기작인 새벽별 역시 어린 시절 바다에서 바라본 고향의 기억을 온전히 담아낸 작품으로 특히 해안선을 따라 찍은 점들은 서로 호응하며 김환기만의 서정적 우주를 완성합니다. 김환기에게 고향은 단순한 기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이었고 자연이었으며 마침내 예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1943년 태평양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귀국한 유영국은 어선을 타고 양조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한편 자신의 작업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일본 유학 시절부터 이어온 추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자문한 끝에 그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자연, 곧 고향 울진의 산과 바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50년대의 작품에서는 굵고 검은 윤곽선과 강렬한 색면 분할로 공간을 구성했다면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관되게 산을 모티프로 한 기하학적 추상이 중심을 이룹니다. 1968년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왜 산만을 그리십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유영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떠난 지 오래된 고향 울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에는 뭐든지 있습니다. 봉우리의 삼각형, 능선의 곡선, 원근의 면, 다채로운 색까지. 해방 이후부터 줄곧 추구해온 유영국의 자연친화적 세계는 그의 추상회화 속에서 마침내 산이라는 절대적인 자연으로 귀결됩니다. 전형님은 독학으로 서양화를 익히고 한국 전통 채색화의 조형성을 깊이 연구하며 고향의 바다 풍경을 자신만의 한국적 추상 형식으로 완성한 화가입니다. 그는 중앙 화단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통영과 부산을 중심으로 작업하며 강렬하고 독창적인 색채, 그리고 바다의 리듬을 담은 화면으로 색채의 마술사 또는 바다의 화가로 불렸습니다. 오방색에서 비롯된 독특한 색감과 민화에서 영감을 받은 추상 표현 속에서 그의 화풍을 관통하는 중심 색채는 코발트 블루입니다. 이 푸른색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향 통영의 바다에서 길어올린 색이었습니다. 통영 풍경은 남망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통영항과 그 일대를 파노라마처럼 펼쳐낸 작품입니다. 전영님은 자신의 예술 세계를 이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나의 회화의 원점과 그 발상은 우리나라의 미술 문화와 조형 문화, 한국적인 미의식과 감정, 정서, 색채와 형상, 그리고 생활 문화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전영님의 화면 속에서 고향의 바다와 삶의 감각은 추상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며 한국적 미의식이 지닌 가능성을 힘있게 드러냅니다. 해방 직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문씨는 고향 마산 앞바다의 활기찬 기운을 화폭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1947년까지 그는 마산과 부산, 대구를 오가며 소규모 전시를 여러 차례 열고 조각가로 알려지기 이전에 화가로서 먼저 성장해 나갑니다. 초기의 그림은 주변의 소소한 정물과 풍경, 인물을 소재로 서정적이고 평화로운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닫습니다. 그림은 현실 생활의 체험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개인전에서 문씨는 마산 바닷가 서민들의 땀냄새나는 삶의 현장을 역동적인 필치로 표현하는 데 성공합니다. 문신이 부조로 직접 조각한 액자를 씌운 고기잡이는 거친 물살에 맞서 줄을 힘껏 끌어당기는 순간이 역동적으로 포착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화단에 혜성같이 나타난 획기적인 존재로 평가받게 됩니다. 신라 유적이 남아있는 경주, 그리고 고향의 풍경을 꾸준히 그려온 손일봉의 수채화와 유화에서도 광복 직후 국토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미술 전람회에서의 입선과 특선, 그리고 일본 유학 시기 제국미술 전람회에서
4차례에 걸친 입선은 그의 탄탄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일본에서 오랜 교사 생활을 마친 손일봉은 해방과 함께 고향 경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해방 이후 최초의 고등미술교육기관인 경주예술학원의 초대 교장을 맡게 됩니다. 손일봉은 국적 없는 걸작보다 한국적인 유화를 지향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일봉은 물감에 섞인 유분을 제거해 물감 자체에서 우러나는 담백한 질감을 구현했고 끊임없는 관찰과 기록 위에서 그의 회화는 비로소 간결한 화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해방기에 그린 첨성대, 황남대총 등 경주의 신라 유적과 풍경에서 보듯 사실에 충실하되 형태를 단순화하고 온화하고 절제된 색조로 한국적 서정을 화면에 담아내어 고향에 대한 애착과 사색이 고요하게 스며 있습니다. 변시진은 고향 제주만의 풍토와 삶을 관조하며 삶에 대한 성찰을 동서양 미술의 언어로 융합해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6살에 제주를 떠나 일본에서 성장한 그는 촉망받는 화가로 활동했지만 30대 초반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서울에서 18년간 후학을 양성하며 창작에 몰두한 그는 50대에 이르러 어릴 적 떠나왔던 제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까지 38년 동안 제주에 머물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정감 어린 황토빛 바탕 위로 바다와 태양, 초가와 조랑말, 바람과 폭풍, 소나무와 까마귀가 일관되게 등장합니다.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검은 선은 그의 그림에 문hin화적인 감수성을 더합니다. 작품 속에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고독한 사내의 형상은 곧 작가 자신입니다. 화면을 가득 메운 황토색은 제주의 풍경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얻어낸 대지의 빛깔이자 생명의 색채입니다. 고독, 인내, 불안, 한, 그리고 기다림은 내가 자주 다루는 소재라는 그의 말처럼 변시지의 작품에는 짙은 고독의 정서가 깊이 스며 있습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발발한 6.25 전쟁은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고 수많은 이산 가족을 남긴 민족사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격동의 시간 속에서 미술인들 또한 종군과 피란을 오가며 생존과 죽음의 경계에 서야 했습니다. 제주와 부산, 대구로 피난한 화가들은 화구와 작품은 물론 삶의 터전과 가족까지 잃은 채 오직 살아남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생존은 곧 예술이었습니다. 전쟁기 미술에는 전투의 현장을 기록한 종군 기록화뿐만 아니라 폐허를 응시하는 풍경, 피란의 궁핍함, 그리고 상실의 고통을 담아낸 내면의 풍경이 함께 존재합니다. 화가들은 직접 눈으로 목도한 전쟁의 현장과 신문과 잡지에 실린 보도사진을 바탕으로 파괴된 도시의 풍경을 화폭에 기록하였습니다. 한강교 폭파로 인해 피란을 떠나지 못했던 이응노는 폭격으로 무너진 서울의 모습과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으며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전후 서울의 풍경을 포착한 이종무와 도상봉의 화면에 담긴 폐허는 비극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전쟁 이후의 암담한 현실을 조용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월남 작가인 신영헌은 평양 대동교의 비극을 통해 전쟁 속 피난민들의 처절한 순간을 반추상적인 형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종군 사진작가 막스 데스포가 촬영하여 퓰리처상을 수상한 대동강 철교 사진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이 작품은 폭격으로 무너진 대동강 철교를 목숨을 걸고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부서진 교각의 잔해와 웅크린 채 이동하는 피난민들, 그리고 하늘을 뒤덮은 폭격기의 형상은 음울하고 긴장감 어린 색조 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초현실적으로 형상화하였습니다. 6.25 전쟁은 전선이 끊임없이 밀고 밀리는 가운데 민족의 절반 이상이 전쟁의 참화를 겪고 피란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대규모 인구 이동의 전쟁이었습니다. 커다란 짐을 머리에 이거나 끌고 혹서와 혹한 속을 묵묵히 걸어가던 피난민들의 행렬은 당대 미술가들의 화폭 속에 전쟁의 현실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서구의 수묵채색화에서는 무거운 짐에 짓눌린 인물들의 힘겨운 몸짓과 고단한 표정이 절제된 필성과 담담한 색조로 드러납니다. 한편 남관의 피난민은 화면을 전면적으로 분할한 구성 속에 피난민 행렬을 추상적인 형태로 형상화하여 개인의 고통을 넘어 집단적 비극으로서의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수억의 작품에 등장하는 피난민들은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무거운 짐을 이끌고 묵묵히 길을 걸어갑니다. 굽은 허리와 축 처진 어깨에는 전쟁이 남긴 고단함과 생존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숙은, 서석규, 박성환이 묘사한 판잣집 풍경은 피난촌이 수직으로 끝없이 쌓여 올라가는 위태로운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둔탁하고 거친 붓질로 겹겹이 구축된 집들은 불안정한 삶의 터전과 전쟁 이후의 궁핍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평양에서 제주도로 국군과 함께 남하한 최영림의 1950년대 작업은 흔히 흑색 시대로 불립니다. 이 시기 그의 작품에는 검은색과 짙은 청색 계열의 어두운 색채가 주로 사용되며 전쟁과 피란의 경험에서 비롯된 내면의 긴장과 고통이 깊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영림과 함께 군속 화가로 활동한 장리석은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기억 속에 담아 전후 회상의 풍경을 그려내었습니다. 이 시기 화풍 가운데 드물게 리얼리즘적 시선으로 피폐한 현실을 내면의 감각으로 포착한 이만익의 청계천은 개천 위에 위태롭게 쌓아 올려진 판잣집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전후 도시 빈민의 삶을 생생하고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이어지는 종점에 등장하는 허름한 옷차림의 인물은 폐허와 빈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응시하는 존재입니다. 이와 함께 전하황의 전쟁의 낙오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쟁기 피난촌을 배경으로 궁핍과 절망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회화에 자주 등장하는 귀로라는 주제는 미술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서 삶과 죽음, 시간과 공간, 자연과 인간, 현실과 이상을 잇는 핵심 개념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는 뿌리로의 회귀이자 존재의 본질을 향한 여정으로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는 그리움과 화해, 성찰과 구원의 상징으로 자리해왔습니다. 서석규의 귀로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치고 병든 사람들이 웅크린 군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 남관과 이달주의 귀로, 박수근의 고목과 여인에서는 하루의 생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고단한 일상의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천병근의 귀향에서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무거운 걸음을 옮기는 이들의 모습이 물빛에 비쳐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또한 이만익의 서울역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향하는 사람들로 교차하는 시대의 표정을 표현주의적 색조와 거친 붓질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개입과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긴장이 극에 달했던 6.25 전쟁은 휴전 협정으로 잠정적인 중단을 맞이했고 파괴된 도시들은 서서히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범의 복구, 피난에서 돌아와는 전쟁의 상흔이 도시를 넘어 농촌까지 깊이 파괴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병관식의 무창춘색은 전북 무창의 풍경을 배경으로 만개한 복숭아 꽃을 통해 봄의 기운을 표현합니다. 이는 도연명의 무릉도원을 연상시키듯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향토를 영원한 유토피아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으로 황량해졌던 산천에는 김원의 낙동강 풍경화에서 보이듯 서서히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향토에는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바다에는 고기잡이 배가 다시 떠오르고 해녀들의 힘찬 물질이 이어지며 삶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전후 풍경은 밝고 따뜻한 색채로 평화로운 산과 들, 강과 바다의 고요한 물결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박노수의 노송배, 서울시가도와 박상옥의 서울전경은 모두 북악산 방향을 바라본 서울의 전경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두 작품은 동일한 시점을 공유하면서도 각각 수묵채색과 유화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전후 서울의 풍경을 상이한 감각과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후 복구의 상징으로 불리는 한강의 기적은 화가들이 포착한 한강변의 풍경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득순의 한강 인도교는 한국 전쟁 이후 폭파되었다가 임시로 복구된 직후에 그린 작품으로 풍경화가 지닌 기록적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봄을 맞이한 이들도 있었지만 휴전선 너머에 고향을 둔 이들은 하늘의 구름과 강물을 바라보며 망향의 하늘 달래어 갔습니다. 파괴되었던 도시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분투했고 사람들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은 채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시대의 예술 또한 과거의 비극을 끌어안은 채 그리움의 정서를 바탕으로 각자의 세계를 모색해 나갔습니다. 분단이 고착화되고 이산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향은 점차 희미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고향의 모습은 현실의 장소가 아닌 원풍경으로 회귀합니다. 사실적인 풍경에서 신화와 낙원에 가까운 이상향으로 변화한 고향의 이미지는 사상과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를 금기시하게 된 분단 현실이 낳은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월남 화가들은 타이에 의해 삶의 터전을 떠나 가족과 고향을 상실하고 고독과 소외, 빈곤과 서러움을 짊어진 분단의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상실과 궁핍의 시대 속에서 예술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실향민이라는 공통된 집단 의식을 바탕으로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1952년 월남 미술인전, 1957년 창작미술협회의 결성, 그리고 1967년 구상전의 창립을 통해 공통의 정서를 확인하고 나아가 공통의 예술적 방향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평양 출신 윤중식은 1951년 일사후퇴 당시 부인과 큰딸과 헤어지고 등이 없고 피란하던 어린 막내딸마저 잃은 채 아들과 함께 간신히 살아남은 눈물겨운 피란 과정을 생생한 드로잉으로 기록했습니다. 윤중식은 고향에 대한 향수와 쓸쓸함을 풍경화에 담았습니다. 메마른 나무를 전경에 배치하고 그 뒤로 마을과 멀리 강과 산을 계단식으로 층층이 구성한 그의 그림에는 비둘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유년 시절 집에서 운영하던 정미소 주변을 날아다니던 고향의 기억을 환기하는 소재입니다. 석양의 화가로 불린 그는 노을 지는 전원 풍경을 통해 떠나온 고향을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표현하며 실향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했습니다. 최영림은 6.25 전쟁으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세 딸을 모두 고향에 두고 남하했습니다. 그의 캔버스에 등장하는 대상은
가족이나 모자상으로 여성은 한국의 산천을 지켜온 지모신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었고 나부의 형태를 통해 원초적 여성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황토의 마티에르 위에 산속의 꽃과 풀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행복한 표정의 여인들은 전쟁으로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처자식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민담이나 전설적 모티프로 구현된 해학적이고 자유로운 세계는 실향의 아픔을 견뎌내고 극복하려는 치유의 공간으로 읽힙니다. 평양 출신의 홍종명도 전쟁으로 인해 이산의 아픔을 뼈저리게 겪은 작가로 자신의 체험을 작품 세계에 깊이 투영하였습니다. 다소 몽환적이고 설화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 방구상 화면 속에서는 새와 꽃, 식물의 형상들이 서로 뒤섞이고 변형되며 인간과 자연이 지닌 율동감과 생명 에너지가 드러납니다. 1970년대 그의 화풍을 대표하는 과수원 집달 시리즈는 고향에 두고 온 맏딸 순이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평양 시절부터 고구려 고분 벽화의 조형성에 주목했던 홍종명은 고대적 감각과 향토적 색채, 그리고 친근한 모티프를 조화롭게 결합해 소담하고 정겨운 고향의 풍요로움 속에서 이산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해 나갔습니다. 서양화를 그리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인이기에 우리 것을 그리고자 했다는 홍종명의 말처럼 이들 월남 화가들은 표현적인 색채를 바탕으로 향토성이 짙은 소재를 다루는 공통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황해도 해주 출신 박성환은 해주 미술학교를 설립해 교장을 역임했으나 북한 공산당과의 사상적 대립으로 1949년경 홀로 38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는 주로 황소와 농악, 군무, 풍경, 항아리를 든 여인 등 향토색 짙은 소재를 다채로운 색채로 묘사하며 한국의 목가적인 풍경을 추구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대작 망향은 항아리를 인 여인의 모습을 중심에 두고 옅은 바탕색 아래 희미하게 드러나는 인물들의 윤곽을 통해 헤어진 가족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그의 화풍은 서정적인 향토미를 바탕으로 추상과 구상을 넘나들며 한국성을 모색하던 당시 화단의 흐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중섭은 향토적인 재재와 범자연적 모티프를 바탕으로 소와 닭, 개와 물고기, 아이와 가족, 그리고 풍경을 유화와 은지화, 엽서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1950년대 전반에 제작된 가족과 길 떠나는 가족, 현에 타는 이중섭이 헤어진 가족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 그린 유화와 편지화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가족과의 이별은 이중섭의 말년을 불행과 정신적 고통 속에 놓이게 했지만 동시에 가족을 주제로 한 모티프는 이 시기 그의 창작 세계에서 중심을 이루며 깊고도 치열하게 꽃피웠습니다. 신석필은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에서 태어나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한 월남 화가입니다. 그의 예술 세계에는 실향의 정서가 깊이 배어 있으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북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유년기의 기억이 화폭 전반에 온전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강변의 가족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고향에서 헤어진 가족을 상징합니다. 김종휘는 고향의 모습을 단순한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조형적 실험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는 고향 경주와 어린 시절 지냈던 이북의 광산 지역에서 받은 인상을 되살려 산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자연과 고향을 꾸준히 그려나갔습니다. 1970년대 풍경화는 구상에서 추상으로 이행하는 단계별 과정을 성실하게 보여줍니다. 1980년대 향리 연작에 이르면 산세의 기운을 과감하고 역동적인 붓질로 한 번에 휘감아 그려냅니다. 이것은 유년의 기억 속
고향과 사생을 통해 마주한 현재의 자연이 창작 의지를 거쳐 추상화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분단의 역사는 국경 밖의 화가들을 끝내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귀환하지 못한 채 갈라진 조국의 바깥에서 경계인으로 머물러야 했던 제일교포 화가 전하황은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일본의 사회봉사단체 1등원의 깊은 감흥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가 미술을 공부하였습니다. 6.25 전쟁 중 아버지가 실종되고 동생이 부역에 동원되어 과로로 사망하는 비극을 겪은 그는 전쟁의 참상을 타국에서 목도하며 깊은 상실과 고통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분단된 남과 북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춘향의 재회, 두 개의 태양은 국외자이자 이방인 그리고 실향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명한 작품들입니다. 망향의 화가들은 전후 복구와 재건의 시대에 추상으로 기울었던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추상과 구상을 넘나들며 반추상이라는 제3의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한국적 서정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경향은 일제강점기 회화의 향토색이 해방 이후 민족성에 대한 모색과 망향의 정서가 결합하며 새로운 조형 언어로 재탄생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유사한 정서로 그려진 그곳은 식민지 시기에는 잃어버린 고향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떠나온 고향, 곧 분단된 조국이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 근현대 풍경화를 통해 우리 땅에 내재된 고향의식을 향토와 애향, 실향과 망향, 네 가지 시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근대의 풍경화는 시대와 함께 새로운 조형 언어로 변화해왔지만 그 속에서 반복되어 온 중심 모티프는 농촌과 전원, 그리고 향토로 상징되는 고향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향토색이 만연했던 일제강점기 이후 목가적 사실주의 풍경화나 반추상주의 회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함으로써 한국성을 표상하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그러한 흐름에 주목하고 광복 이후 80년 속에 내재된 우리의 고향의식이 풍경화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향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